여기에 제가 유튜브에 가면은 제 동영상이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듯이, 오늘 이 강의의 이제 도입부는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가 1,5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현재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거의 한 이제 520개가 넘어가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체를 다 들으려면 100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은. 그래서 도입부에 이제 바로 한 이틀 전에 하자센터에서 서울교육감하고 서울교육감 조희연 씨하고 한겨레 쪽에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로봇실의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구본권 씨라고. 사실 구본권 씨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저는 실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인터뷰 내용 자체가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다른 학자들의 얘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어찌되었건 며칠 전에 하자센터에서 주제가 뭐였냐면은 AI 시대 교육의 길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AI가 인공지능 인간 아시죠?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길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이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이 강의가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여러 명이서 이렇게 대담을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좀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강의할 때. 그래서 짧게, 아주 긴 질문만 아니라면 강의 중간에 손을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시간을 많이 줄 거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호기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공교육이 호기심을 죽이고 있다라는 주제로 학교만 갔다 하면 저는 공교육을 비판하는 강의를 계속합니다. 제가 공교육을 비판하는 강의를 계속하는데도 학교에서 저를 왜 계속 부를까요? 저는 교사들을 비판하지 않거든요.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지 교사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은 변호를 해줍니다. 교사들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다 학부모, 엄마의 탓이다. 주로 엄마의 탓이 95% 이상이다. 교사의 탓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 시원해합니다. 교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계속 불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기심, 공교육도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지만 그 전에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가 이어질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신문 내용을 좀 얘기해보면, 인류가 진화를 하다가, 우리가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무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원숭이가. 근데 그때는 이제 나무에 열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기후변화에 의해서 대부분 진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내려갔을 때 이제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이거예요. 그 최초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걷고자 했던 원숭이가 엄마한테 혼났을까요? 혼 안 났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 원숭이 엄마한테 반드시 혼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질문자의 이야기가 인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야 진보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만 안 들으면 그냥 진보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진보해왔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 강의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청소년기까지는 어떤
어떠한 진로 설정을 한다거나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거나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삶의 의미를 알고 진로를 정할 수 있는 나이를 공자 선생님이 몇 살이라고 한 줄 아세요? 5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천명이에요. 자, 40살을 불혹이라고 했는데 불혹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살고 싶어, 뭐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건 진로를 딱 정한 게 아닙니다. 그 길로 가고자 하는데 술과 여자, 게임, 도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유혹을 받지는 않더라. 이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40 전에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왜? 40 전에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좀 간이 이렇게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나이거든요. 30대까지는 주식 투자하고 뭐 하고 술 먹고 뭐 바람 피고 이러느라고 돈 다 나가버려요. 아직까지 그 정력이 많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그래요. 근데 약간 남녀가 약간 다릅니다. 여자는 나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그런 짓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이렇게 간이 막 그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권력이 대단한 거죠. 이제 나이 들수록 그렇게 지는 거야. 이제 인간의 호르몬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기는 원래 진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나이 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인 군자가 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청소년기는 반항을 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항 아니면 방황이에요. 그 두 가지를 허용하는 사회인가 허용하지 않는 사회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모방 추격형에서 창조 혁신형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1등 기업을 외국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자, 더 이상 누군가를, 여러분 제가 기업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흐름이 곧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부터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나 자녀 진로의 문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이 그 새로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추격할 수 없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티어까지 가면은 남이 갔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리더의 자질이 있어야만이 그 어떤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감도 좋아야 되고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탁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길 정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 항상 프론티어에 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자꾸 최순실 얘기 나오네. 그 리더가 이제 그 프론티어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뭔가라도 물어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 그거는 아주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또는 우리 기업이 또 우리 아이들이 모방하고 추격하는 형에서 창조혁신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상황이 뭐냐면 그거를 이제 경제계에서는 플랫폼이 융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경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경이 의미가 있었을 때는 지금은 경제적인 국경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FTA 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국경이 의미가 있었을 때는 외국 것을 모방해서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국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뭔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독특함을 전 세계인들이 알아준다거나 쓴다거나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시장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혁신형이 돼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경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국경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창조 혁신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기업만 국경이 없어졌나요? 기업만? 인재도 국경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삼성에서 외국인 인재를 훨씬 많이 뽑습니다. 밖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이에요. 삼성은.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주는 그런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인, 미국인 이렇게 많이 뽑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도 미국에 연구소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잘 안 뽑아요.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인재도 전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독특함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선배들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충고하기를 실용적인 것을 해라, 돈이 되는 걸 해라 라는 충고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가 우리 세대, 지금 그 40대, 50대, 30대 후반부터 그 부모들한테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화 감독이나 화가를 꿈꾸는 자녀가 있었을 때 의대나 법대를 가라고 했단 얘기예요. 돈과 권력이 되는 대로 가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랬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가예요. 화가 미대 출신이에요. 저는 상상하는 게 직업이에요. 상상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지금 삼성도 사물인터넷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책상도 알아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바닥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에 지능이 있는 칩이 달리게 돼요. 뭔가가 센서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센서는 필연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기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최근에 지진 얘기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지진이 오기 전에 탐지하는 그 기술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일본이 가장 발달돼 있죠. 당연히 많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는 게 S파와 P파가 있는데, 이럴 때가 난 당황스러워. 자, 진앙지가 있을 때 우리 이제 배웠거든요. P파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가고 S파는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간다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P파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요. 시속 24,000km예요.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S파는 좀 더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앙지에서 멀어질수록 대략 10초 전에 지진이 올 걸 알 수가 있어요. 3초에서 10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초?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딱 났을 때, 또는 어디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토에서 나면은 이거는 뭐 피할 방법이 없는데, 좀 일본 쪽에서 나가지고 쓰나미가 온다거나 그 옆진이 올 때는 대략 5초 전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 P파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떻게 쉬워지냐면, 최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냐면, 휴대폰 앱이 전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휴대폰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움직이고 막 통화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패턴은 어떻게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뭐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막 걷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뭘 인식하느냐? 전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의 위치가 좌우로 미세하게 2, 3mm를 움직이는 거야. 동시에. 지진인 거죠. 지진 피파예요. 휴대폰을 가지고서 지진 피파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미래의 센서라는 것은 왜 인공지능하고 꼭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자, CCTV 반대하지만 CCTV 다 찬성하잖아요. 왜? 안전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그 이후. 접속을 한 이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개개인의 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숨길 수가 없게 돼요. 모든 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무슨 쇼핑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카톡하는 거, 이제 모든 게 다 노출이 되고 모든 게 다 해킹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걸 그럼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나를 노출시키거나 못 막아요. 물론 중앙에서 그것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만들 수는 있죠. 어떤 정부나 기업에서 그거는 가능한데 누군가는 가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장점이 있는 게 인공지능이 뭐를 앞으로 대체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떤 망이에요. 그게 입법, 사법, 행정, 금융까지 다 대체하게 됩니다. 미래. 자, 우리가 은행에 왜 돈을 맡기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목적은. 은행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뽑죠? 우리 전체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들어가서 토론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뜻과 감정과 의사가 전체 5천만이라면 5천만 국민의 모든 뭐 최순실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뭐 누구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통계를 낼 수 있고, 그 미워하는 정도를 뭐 1부터 100까지 다 통계가 나오고, 지지도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결정하는 것이 저 마을에서부터 의사결정된 것, 반사회, 학부모의 모든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이 다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중간에 국회의원을 대신 뽑을 수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드러나는 정도가 굉장히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이게.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 체계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경제 쪽은 좀 더 이제 복잡한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신문 지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미래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다시 좀 2부로 넘기자고요.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미래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또는 어떤 평가라는 것은 성적을 매기는 오늘날의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초등학생부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는 과연 누구인가를 뽑을 때 바로 적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15년 후부터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직접 민주주의라든가 은행과 화폐가 사라지고
개인의 그냥 그 아이덴티티만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돈의 가치가 오가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도적인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뭐 5년 후, 10년 후부터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도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인공지능 교사가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예전에 그 AI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물 박사 그 인공지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줘요. 자,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궁금해할 필요조차 없어. 궁금하면 그냥 뭘 궁금해하는지까지도 이게 인공지능이 알아. 자, 그런데 여기서 차별점은 뭘까요? 무엇을 궁금해하는지가 차별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가 아닌가가 차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어른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느냐, 어른들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느냐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실력이나 성적이 리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세상이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연결된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이 대담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구본권 소장이 하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확실하게 갈라진다. 이게 뭐냐? 인공지능은 답을 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무슨 일을 앞으로 하게 되느냐? 인간은 질문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 질문해야 될지 생각만 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머지 일은 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다 넘어가요. 자, 그런데 지금 공교육의 교육은 뭐예요? 답하는 교육입니다. 질문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실업자 양성소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무수한 실업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교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모든 사람이 공무원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학부모도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 아이들, 학교, 정부, 전부 다 공범이에요. 다 공범. 그 중에서 가장 그 범죄인은 누구냐? 엄마들이에요. 치맛바람 쐬는 엄마.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최근에 재벌들이, 그 다음에 기득권들이 해외에다가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자금 세탁을 해서 자꾸 자기 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또는 어디 불이 났어요. 그 불길이 막 번져오고 있어요. 그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귀금속만 가지고 피난 가면 괜찮은데 남의 집에 있는 것까지 빼서 가져가는 거 똑같아요. 즉 우리 국민한테 돌아올 것을 자금 세탁해서 빼서 해외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한국에 쓰나미가 오고 있는 것 같거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여기서 돈 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잘 안 벌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 가난해지니까. 지금 담보대출 그 부채 뭐 이게 지금 1,500조인가 그래요. 1,500조까지 됐어요. 지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월세 받을 수 있는 그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하느라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거 다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인구, 월세를 살아야 되는, 그다음에 사무실을
돈 주고 세를 얻어야 되는 그 사람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원룸 투자하면은요, 한 달에 얼마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지금은 좀 돌아갈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거나 돈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의 통장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를 챙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이트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와 그 어떤 자산이 계속해서 소수나 또는 외국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뭐 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권을 러시아하고 중국에 거의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면 누군가가 광산을 팔았어, 운영권을 팔았어. 그럼 그게 북한 국민들한테 돌아가냐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그 소수의 몇 명이 챙기는 거죠. 굉장한 지금 자본주의화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북한도. 자, 이런 어떤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 얘기를 좀, 피터 드러커 얘기를 좀 하고서 이 도입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역사의 단절기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단절기.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의 단절기라는 것은 100년, 1000년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뭔가 바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단절기가 총 몇 년간이냐, 그게 약 50년에서 70년간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의 단절이라는 것이. 자, 잘 보세요. 두 세대죠. 60년으로 보자면, 그죠? 여러분, 지금이 역사의 단절기예요. 거대한 단절기입니다. 굉장한 혁신기예요. 그럼 이 역사가 어느 정도의 거대한 단절기냐? 최소한 한 200~300년 만에 오는, 우리 여러분 200~300년 만에 오는 쓰나미, 예를 들어서 폭풍, 지진, 엄청난 겁니다. 200~300만 년 만에 오는 일이거나,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역사의 단절기냐면 40억 년 만에 오는 거예요. 40억 년.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 일단 뭐냐면은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바다 건너에 땅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몰랐고 경제권도 각각 다 따로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물물 교환을 이렇게 시작하는, 소금이 없으니까 내가 고기를 줄 테니까 소금을 좀, 그런 식의 이제 삶에서부터 경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경제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소금이 많고 산중에 사는 사람은 고기가 많다고 쳐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소금이 화폐 역할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교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상업이 형성이 될 때, 물물 교환을 시작을 할 때 뭐가 없었냐면 그 소금의 가치와 고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량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내가 전 세계를 둘러보니까 말이야, 전 세계 소금량이 이 정도 되고 전 세계 고기량이 이 정도 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 좁은 지역으로 들어와 보니까 말이야,
고기 한 근에 소금 한 줌이야. 바꿔.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거기서 뭐가 끼어들어가죠? 장사꾼이 득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사꾼이. 아, 소금 한 줌이면 소 한 마리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꼭 소금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제 이런 일들이 물물교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기 시대로 따지자면 지금 50년, 60, 70년의 전환기는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5만 년 만에 역사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순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환율이라는 게 왜 있어요? 그 다 약속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서비스, 노동, 자원, 재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편의대로, 약속대로 그걸 했고, 돈을 찍었고, 지금 돈을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잖아요, 달러를.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미국은 막 이렇게 풍요롭죠. 달러를 찍어가지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니까. 그죠? 달러가 막 이렇게 나가. 종이 조각이 나가고 황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렇게 엄청난 불공정한 그런 형평성이 없는 상황이 구석기 시대 물물교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요. 그게 5만 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드디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이걸 뒤집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서비스와 재화와 가치를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애가 등장을 된 거예요. 전 세계 가장 다 묶이게도 형평성과 공정하게 평가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거 닦는 거 아니겠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세력이 있겠죠. 지금까지 돈 벌기 쉬웠는데 모든 사람의 서비스와 재화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걸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걸 막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정보의 독점이라고 하죠. 그 객관성, 가치의 객관성을 다루는 그 정보를 소수가 독점해 왔죠. 그것을 스티브 잡스가 난 이걸 깨겠다. 그래서 PC하고 휴대폰을 만들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이 깨졌어요. 정보의 독점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최순실 문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이거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발견조차 안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정보의 독점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50년, 70년의 이 단절기를 견디는 게 힘들 거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자, 50년, 70년 동안 앞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엔 단절이 1950년에 시작돼서 2020년에 끝날 것 같아요. 이 70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2020년이 확실하게 지나가면 또는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2025년 정도. 그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금융과 그 정치권의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인공지능하고
이 사물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그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우리도 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서 정부에 좀 도입하고 금융에 좀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진보적인 정치인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수 정권 그걸 반대할 겁니다. 왜 반대하냐? 이게 들어오면은 기득권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모든 그게 형평과 공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은 감정이 없고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그냥 잘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편을 절대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평한 결과를 딱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폭리를 취해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 혁명.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왜? 여러분의 그 통장에 500억, 1000억이 있으면 반대를 하세요. 반대하세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많아.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통장에 50억이 없어. 50억도 없어 지금. 그럼 엄청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 통장에 5억도 없어. 나 빚만 5억이야. 담보대출만 지금 5억 갖고 있어. 그럼 무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뭐 세금을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 플랫폼이 발달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내가 세금 내는 돈이 10원 하나까지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는 돈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블록체인 혁명인 거예요. 정치화 혁명에서. 그러니까 엄청 싫어하겠죠. 엄청 싫어야지. 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 30억 하려고 그랬고 여기서 2, 30억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빚만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혁명이 바로 인공지능 이후에 오는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녀교육과 진로로 이제 이게 두 세대라는 게 이게 굉장한 맹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교롭게도 그게 이런 거예요. 두 세대라는 게 1955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엄마와 30년 1985년에서 2005년 정도에 태어난 자식,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 두 세대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5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부터 따지자면 5만 년 동안 이렇게 쭉 살아왔던 어떤 방식, 그 성공의 룰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단절된다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1970년대부터 우리가 쭉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이제 다시 30년 빼봅시다. 1925년생부터 1930년 빼면은 45년생.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 세대, 그 다음에 현 세대, 지금 현재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단절이 대략 여기서부터 이 이후에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그 출세해왔던 방식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불행하게도 얘네들은 절대 그걸 전수하면 안 되는데, 절대 그 방식을 전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전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0년 후, 2005년생이 20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오게 되는데 절대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모와 이 아빠의 패러다임,
교육 방침, 사는 방식으로 교육받은 애는 이때 절대 적응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업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복한 실업자, 불행한 실업자가 있어요. 나는 원래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었어. 인생을 즐기는 거야. 이게 행복한 실업자야. 불행한 실업자. 불행한 실업자는 뭐냐? 야, 초등학교 5학년이 수학 문제도 못 풀면 어떡해. 명문대를 가야 된단 말이야. 최소한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지. 이런 말을 들어왔던 애들. 이런 종류의 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자꾸 했을까? 살아보니까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저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거죠. 그때 차라리 내가 나이트클럽 간다고 할 때, 고등학교 때 말이야, 화장하러 나이트클럽 간다고 할 때 나를 거기 보냈으면 차라리 춤이라도 놀기라도 하고 춤이라도 잘 춰가지고 저기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말이야 댄스 교실이라도 열지. 지금 공부를 했다니 쓸모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취직도 못하고. 근데 왜 나를 그때 그렇게 잡았느냐고 그때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이 세대들한테. 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역사의 단절이, 거대한 역사의 단절이 우리 가정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도입부 끝내고